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야당표 K칩스법을 공개했습니다. 이 법안은 세액공제 기한을 2034년까지 연장하고 공제 비율을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대기업은 반도체 투자세액의 25%, R&D 세액의 40%를, 중소기업은 투자세액의 35%, R&D 세액의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도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됩니다. 야당은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당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법안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공제 비율에 대해서는 세수와 연계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8조 4천억 원 감소한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화성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했습니다. 대부분이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였으며 이들은 차별과 소외 속에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아리셀 배터리 제조업체 박순관 대표는 안전점검과 금속 화재용 분말 소화기를 비치했다고 밝혔으나 CCTV 영상에 따르면 배터리 폭발 후 진화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리튬 화재 초기 진화에 필요한 특수 장비가 부족했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박재선 교수는 초기에 소화가 안 되면 바로 대피해야 하는데 무리하게 진화 시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간 관리자는 분기에 한 번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안전 교육을 상시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파견 업체 일용직 노동자들이 제대로 훈련받기 어려웠습니다. 화재 희생자 23명 중 17명은 중국인, 1명은 라오스인이었고 모두 파견업체 소속 일용직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던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3거래일째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3조 달러를 넘었던 시가총액도 2조 9,370억 달러로 줄어들며 시총순위 3위로 되돌아갔습니다. 지난 24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68% 내린 118.1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낙폭은 10% 급락했던 지난 4월 20일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지난 18일 135.58달러의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3거래일 연속 하락세로 이 기간 동안 주가는 12.8% 떨어졌습니다. 하루 사이 시가총액은 2,08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지난 18일 엔비디아는 시가총액이 3조 3,350억 달러까지 치솟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에 오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가 하락은 급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AI 열풍을 타고 2022년 말 대비 약 7.5배 급등했으며 올해만 해도 주가 상승률은 약 150%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가 하락으로 인해 잠잠하던 AI 거품론이 다시 부각될 조짐입니다. AP통신은 엔비디아가 지난주 MS를 제치고 가장 가치 있는 주식에 오른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AI 열풍이 과열돼 주식시장의 거품과 투자자들의 지나친 기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네이버 웹툰의 미국 법인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오는 27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종목 코드는 WBTN이며 상장 주관사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JP모건, 에버코어가 맞습니다. 공모가 희망 범위는 주당 18달러에서 21달러로 공모가 상단 가격 적용 시 기업 가치는 최대 26억 7천만 달러, 약 3조 7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네이버 계열사 중 첫 미국 시장 상장사로 네이버가 71.2%, 라인야후가 28.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150개국 이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약 1억 7천만 명의 월간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12억 8,270만 달러, 약 1조 7,740억 원을 기록했으며 순손실은 1억 4,480만 달러, 약 2,002억 원에 달했습니다. 김준구 네이버 웹툰 대표는 미국 SEC에 제출한 증권 신고서를 통해 매달 전 세계 1억 7천만 명의 이용자와 2,400만 명의 창작자가 만난다며 향후 10년간 가장 큰 히트할 IP 프랜차이즈를 웹툰에서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K-웹툰은 드라마와 게임 제작의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귀농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을 선택한 가구는 1만 307가구로 전년 대비 17.0% 감소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증가했던 귀농 가구가 2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에는 1만 2,489가구가 귀농을 선택해 전년 대비 9.3% 증가했습니다. 2021년에는 1만 4,347가구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귀농 인구가 늘어난 결과로 보입니다. 2022년에 귀농한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주 평균 연령은 56.3세이며 이 중 남성이 66.4%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1.8%, 60대가 37.4%로 가장 많았고 40대는 11.7%, 30대는 10.8%를 차지했습니다. 평균 가구 원수는 1.33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통계청은 귀농 가구의 감소 배경에 대해 도시지역 은퇴자들이 귀농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 도시지역 고령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귀농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는 2026년 서울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초대형 태극기와 꺼지지 않는 불꽃 조형물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태극기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걸리며 빛기둥을 활용해 먼 거리나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설계됩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은 실제 불꽃을 활용해 호국 영웅을 기리고 추모하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워싱턴 DC의 워싱턴 모뉴먼트처럼 광화문광장에 국가상징 공간을 조성하고 세종로 공원을 녹지 공간으로 재조성하며 시민휴게소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가상징 공간과 불꽃 조형물 세종로 공원은 올해 8월 통합 설계 공모를 시작해 내년 4월까지 기본 설계를 마치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국가상징 공간은 2026년 2월, 세종로 공원은 2026년 1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에 국가상징 공간을 조성해 국민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나친 애국주의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대형 국기계양대 설치를 허용하는 조례가 통과되자 문화연대는 이를 시대착 오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 중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 전까지 중부지방에는 찜통 더위가 이어질 것입니다. 기상청은 29일 또는 30일 중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는 평년보다 나흘에서 닷새 늦은 것입니다. 장맛비는 29일 저녁 이후나 30일쯤 중국 남부에서 유입되는 수증기로 인해 많은 양이 내릴 수 있습니다. 26일과 27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1도까지 오르며 28일에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예상됩니다. 29일과 30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려 낮 기온이 다소 낮아질 것입니다. 26일부터 제주도에, 27일부터 남부지방에 비가 예상되며 특히 제주도에 강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밤에는 강원 영동 북부, 26일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7월 1일부터 한 주 내내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정체 전선이 남북으로 진동하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가 소강 상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